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세계는 단순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흔들릴 것인지, 어디가 먼저 멈출 것인지, 그리고 이 균열이 얼마나 빠르게 번질 것인지 말입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적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를 겨냥한 신호였고 그 신호는 정확히 통했습니다. 반도체, 무기, 항공우주, 첨단 제조업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 특정 국가가 핵심 광물의 흐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곧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위기로 받아들인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말입니다. 미국이 주목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핵심 광물, 텅스텐이었습니다. 텅스텐은 모든 금속 가운데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극한의 열과 압력에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속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고온을 견뎌야 하는 부품, 초정밀 무기 체계,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구조물까지 텅스텐이 빠지면 대안이 사실상 없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금속의 공급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생산량과 정제 능력 모두에서 세계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수출 통제는 곧바로 경고로 작동했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 비용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광산, 폐광된 광산, 아직 평가되지 않은 매장지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이었습니다. 상동광산은 한국 안에서도 오랫동안 잊힌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과거 산업화 시절의 흔적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산업화 이전, 상동광산에서 생산된 텅스텐은 한국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지역 광산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떠받치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상동광산의 품질과 매장량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광산은 사라졌습니다. 중국산 텅스텐이 가격과 물량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비용 구조의 광산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면 굳이 유지 비용이 큰 광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동광산은 문을 닫았고 이곳은 점점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흔들리자 과거의 선택은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상동광산에는 약 5천만 톤에 달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서방권 주요 광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였습니다. 세계가 찾던 대안이 이미 한국 땅 아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자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 광산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해외로 넘어가 있었고 재가동 이후 생산될 초기 물량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 땅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전략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 움직임을 뒤늦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세계는 이 자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이 중요한 순간에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한국이 다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판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텅스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 금속이 가진 물리적 특성은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텅스텐은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자산, 즉 전쟁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이 강요한 결과였습니다. 텅스텐은 극한의 조건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고온에서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마모와 충격에 강하며 정밀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고열을 견디는 핵심 부품에 사용되고 방위 산업에서는 관통력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쓰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영역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멈추면 다시 움직이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산업이 하나의 공급망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텅스텐의 생산과 정제는 오랫동안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었고, 이는 효율적인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 예측 가능한 거래, 조건은 시장 논리상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위기 앞에서는 취약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선택한 순간 이 취약성은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이 움직였고 가격이 움직이자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생산 계획 자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의 축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텅스텐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분류하고 공급망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캐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기준은 많은 후보지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미 고갈 단계에 접어든 광산, 환경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국가들은 모두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상동광산이 다시 등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동광산의 가치는 단순한 매장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품질,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한반도라는 위치는 해상과 항공 물류 모두에서 접근성이 뛰어났고 정치적 안정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이 광산은 다시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곧 한국의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는 텅스텐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지만 그 행동의 방향은 한국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자원은 필요했지만 주도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텅스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누가 공급망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한동안 방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깨어난 순간에도 한국은 중심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텅스텐이 전쟁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자산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결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상동광산이 멈추게 된 과정을 단순히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었고 많은 나라가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 일찍 내려졌고 너무 오래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모두가 아니랬습니다. 한때 상동광산은 한국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이곳에서 생산된 텅스텐은 한국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동력이었고,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매장량을 동시에 인정받던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새로운 변수, 중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대규모 채굴과 낮은 인건비, 공격적인 물량 공급을 앞세워 텅스텐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기존 광산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동광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매장량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점점 밀려났습니다. 당시의 시장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싸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선택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광산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값싼 수입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광업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텅스텐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굳이 국내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생산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공급은 충분했고 위험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동광산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결정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세계 시장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상동광산의 폐쇄는 실패가 아니라 세계화가 만들어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급망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정 국가가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그것이 곧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텅스텐은 전략 자산이 아니라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원료로 인식됐습니다. 이 인식이 유지되는 동안 상동광산은 점점 과거의 유산으로 밀려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산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한국의 관심과 통제 범위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와 관리, 미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고 광산은 그저 비용만 남은 자산처럼 취급됐습니다. 결국 소유권 문제까지 이어지며 상동광산은 한국 산업 전략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 선택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상동광산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그 안에 묻힌 매장량과 품질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할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선택은 다시 현재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상동광산을 멈춘 결정이 틀렸던 것인가? 아니면 그 결정을 그대로 방치해 온 시간이 문제였던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과 직결됩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였고 한국은 뒤늦게 이 구조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연속이 다음 장에서 더욱 결정적인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동광산의 소유권이 해외로 넘어가던 순간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대규모 논쟁도 사회적 경고도 없었습니다. 이미 광산은 멈춘 상태였고 텅스텐이라는 금속은 더 이상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선택은 과거의 정리를 마무리하는 절차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시 가동될 일도, 다시 세계가 주목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후 상동광산은 캐나다 기업의 소유로 편입됩니다. 명목상으로는 투자와 관리의 문제였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광산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했고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을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광업은 이미 미래 산업의 목록에서 밀려나 있었고 관심은 다른 성장 분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광산이 해외 자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한국의 손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지만 전략은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구조는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더 쉽게 지나갔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안정적인 공급망 속에 있었고 중국산 텅스텐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상동광산은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자산처럼 보였고 그 안에 묻힌 가능성은 굳이 다시 꺼내볼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급망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의 의존 구조는 더 깊어졌습니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은 효율을 높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키웠습니다. 그 위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상동광산이 한국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 역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광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한국이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시 텅스텐을 필요로 하게 되면 한국은 그 선택의 중심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 점은 당시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장 뼈아픈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세계는 단번에 움직였습니다. 공급망의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났고 텅스텐은 다시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뒤늦게 상동광산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 광산은 이미 한국의 선택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세계는 이 광산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설명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갔던 소유권 이전은 위기가 닥치자 거대한 간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상동광산을 다시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 자산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은 이동했지만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기 전에 한국이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상동광산이 다시 가동된다는 소식은 오랜 침묵 끝에 들려왔습니다. 폐광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능성조차 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갱도가 뚫렸고 수백 개가 넘는 시추공을 통해 광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푸르게 반응하는 바위는 이곳에 여전히 막대한 텅스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세계를 먹여 살렸던 광산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 땅에서 전략 자원이 다시 생산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도 변화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영월 일대에는 일자리와 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퍼졌고 상동광산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광산이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굴이 시작되면 처음 생산되는 텅스텐 물량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돼 있었고 그 방향은 쉽게 바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산은 한국에 있었지만 첫 번째 수혜자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동광산의 재가동은 한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필요에 의해 촉발된 움직임이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텅스텐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가 다시 이 광산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관객에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광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방향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텅스텐은 캐낸다고 해서 곧바로 가치가 완성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원석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설비, 노하우가 집중되고 가장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초기 물량은 당분간 이 가공 과정을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한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는 더 선명해집니다. 세계는 한국 땅에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자원을 통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까지 가져가느냐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한국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광산을 멈췄던 선택, 소유권을 넘겼던 결정, 자원을 전략, 자산으로 보지 않았던 인식이 모두 이어져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상동광산은 다시 깨어났지만 그 깨어남은 한국에게 온전한 기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광산이 다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가 이 자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포기하지 않은 자산은 언제든 더 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객처럼 보일지라도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광산을 둘러싼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 질문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끝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개입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무게는 다음 장에서 더욱 또렷해집니다. 상동광산을 둘러싼 논의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자원을 가진다는 것과 그 자원으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광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분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광물을 캐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가치를 완성하는 과정은 그 이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텅스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석을 채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로 정제하며 각 산업에 맞게 가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와 기술, 인력이 결합되고 그 지점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상동광산에서 생산될 텅스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채굴된 원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 고도의 화학 공정과 정밀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과정은 당분간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광산은 한국에 있었지만 기술의 중심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낳습니다. 한국은 왜 이 단계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어떤 나라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서 멈추고 어떤 나라는 그 자원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후자의 경우 광산은 출발점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그 위에 쌓이는 기술과 공급망입니다. 상동광산을 둘러싼 현재의 구조는
한국이 아직 이 두 번째 선택을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곧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드러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산업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 역시 처음에는 단순 생산과 조립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술과 공정을 내재화했고 결국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요소는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결국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텅스텐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만 주목받고 있지만 만약 정제와 가공, 응용 기술까지 한국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동광산은 단순한 원자재 공급지가 아니라 전략 산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계가 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한 그 중심에는 한국이 다시 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시간과 선택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존의 계약과 공급망은 점점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굳어질수록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에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원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동광산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상동광산을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매장량, 채굴 속도, 계약 조건, 수송거리까지 숫자로 환산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캐서 어디로 보내고 어느 산업에 투입할 것인지까지 이미 정해진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이 계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배경이었습니다. 광산이 위치한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 판에서 한국이 다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빠진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온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한국은 늘 조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판을 바꿔왔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구간을 파고들어 중심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고 상동광산을 둘러싼 상황에서도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텅스텐은 단순히 캐내기만 해서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 산업 맞춤형 가공, 그리고 응용 기술까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전략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이 영역은 광산의 위치보다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정밀화학, 고온고압 환경을 다루는 산업 경험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세계의 계산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가공기업과 연구시설 유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산업계에서는 텅스텐을 단순 수출 자원이 아니라 국내 공급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광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의 자산에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미 상동광산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구조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물량과 계약은 정해져 있었지만 장기적인 활용과 가공, 응용 산업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이 한국이 다시 판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조가 굳어지면 이 광산은 완전히 세계의 계산 속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상동광산은 영원히 한국에 있는 세계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인다면 이 광산은 다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 자산으로 재정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간의 이익을 넘어서 한국 산업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가 됩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변수로 넣지 않은 채 계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계산의 바깥에서 등장해 왔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산업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구간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깊숙이 들어가 왔습니다. 상동광산을 둘러싼 이 상황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계산 밖의 변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한국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동광산은 아직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불편하지만 분명합니다. 소유권도, 초기 생산 물량의 향방도, 가공과 유통의 중심도 한국밖에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전략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단순한 성공담으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흐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한국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동광산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세계는 이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필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전략 자산으로 분류된 광물은 다시 평범한 원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계가 상동광산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선택은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공급 안정성, 매장량, 지정학적 위치, 장기적 활용 가능성까지 모두 따진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출발점이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이 땅을 대상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광산이 한국의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국이 이 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술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인식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순간들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조선에서도, 배터리에서도 한국은 처음부터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기술을 쌓고, 공정을 내재화하고,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결국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제나 늦었고 언제나 어렵게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동광산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광산만 보이고 아직은 계약과 구조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다시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금, 그 자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나라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캐는 나라와 만드는 나라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만드는 나라로 이동해 본 경험을 가진 국가입니다. 물론 이 가능성이 자동으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동광산은 그대로 세계의 계산 속에 흡수될 것입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이야기가 아닌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낙관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세계가 이 광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다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판은 깔려 있고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한국이 이 판을 끝까지 관객으로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다시 질문을 던질 것인지입니다. 상동광산은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가 바뀌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광산이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산업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남아야 합니다. 한국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선택지, 그리고 지금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지 말입니다. 이 광산 아래에 묻힌 것은 텅스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선택지로 올라설 수 있는 시간 역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남아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말자고.